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지진이 강타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2만 8천 명을 넘어섰지만 오늘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오랜 앙숙이었던 아르메니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특전사와 소방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양옆을 받쳐서 생존자를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하루 동안 생존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 65살 여성 그리고 모자지간인 17살 남성과 51살 여성입니다. 우리 구호대는 사흘 동안 8명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 곳곳에서 기적과 같은 구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타이주에서는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139시간 만에, 카흐라만 마라시에서는 19살 소녀가 12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렇지만 생존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잔해 속에서는 사망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유엔 관계자는 사망자가 현재 파악된 규모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hat happened here on Monday, the epicenter of the earthquake, was the worst event in 100 years in this region. 현재 두 나라에서 약 87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은 구호물자를 신속히 보내기 위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이를 오가는 육로를 추가로 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지난 35년간 튀르키예와 국경을 걸어 잠갔던 아르메니아도 빗장을 풀고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피해 지역에서 건물을 부실 공사한 혐의로 관계자 100여 명을 체포하며 피해 원인을 밝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도 현지에선 수천 건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앙으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가지엔테프에 JTBC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백민경 기자. 어제는 여진까지 선명하게 느껴졌다면서요? 네, 튀르키예에서 지진 취재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선명한 여진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가지엔테프는 진앙으로부터 33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는 4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규모 4.4의 지진이었습니다. 밖에서 취재 중일 때는 여진을 거의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여서 호텔에서 뛰어나가서 대피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호텔 1층에 이재민들도 함께 머물고 있는데요. 이재민들도 진동을 느끼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지난 하루 동안 규모 4를 넘는 여진이 무려 20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재민들도 정말 불안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집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는 천막에 머물고 있는데요. 높은 건물이 없는 이런 공터에 또 공원에 천막을 세우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를 타고 이쪽 저쪽을 이동하면서 평지를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어젯밤과 오늘 이 이재민촌들을 돌아봤는데요. 난민촌과 이재민촌을 돌아봤는데요. 이재민들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içbir şey. Sadece her şey. Canı aldık, çocuk aldık, yallah. 네, 다른 한 주민도 조금 전에 규모 4가 넘는 지진을 느꼈다면서 천막 안에 있는 것조차 너무나 불안하다 하면서 밤새 모닥불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재민들의 생활도 쉽지 않죠. 예, 지금 튀르키예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조기가 걸려 있고 학교도 대부분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재민촌을 가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끊기면서 일주일 이상 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식당과 상점, 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천막에서 구호품인
죽과 빵 그리고 소금과 쌀, 기름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크게 아프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갈 수는 있는데 워낙 지금 현재 인력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모두 투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 치료는커녕 일반적인 치료도 그다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이재민 생활, 당분간은 계속 이어나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가지안텝에서 JTBC 백민경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약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호품이나 빈집을 노린 약탈로 일부 지역에선 총격전까지 일어나 구조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생존자들. 길바닥에 앉아 끼니를 때우고 통제선도 없는 수색 현장 근처에 모여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생존자들을 상대로 한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빈집을 털거나 상점 창문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뜯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하타이에선 구호단체 직원을 사칭해 식량을 실은 트럭 6대를 가로채려 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급기야 총격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치안이 급격히 나빠지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해외 구조팀이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Die Vereinten Nationen, da findet auch eine gemeinsame Sicherheitsbewertung statt. Einige Teams arbeiten noch unter Schutz, weil sie noch Baustellen hatten. Andere Teams haben die Arbeiten eingestellt. 튀르키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 지역에서 건물을 약탈하거나 생존자들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50여 명에 달합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약탈이나 납치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국가가 등 뒤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범죄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더해 약탈 용의자에 대한 법정 구금 기간을 사흘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칙령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에서 10대 음주운전자 차량이 가게로 돌진해 피해를 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선 스키를 타러 간 대학생들이 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유흥가.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멈춥니다. 운전자가 내리자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운전석에 탑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 빠른 속도로 맞은편 가게로 돌진합니다. 술에 취한 1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이곳 가게의 건물 유리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유리창은 뻥 뚫려 있고 바닥에는 건물 잔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운전면허를 딴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10대였습니다. A씨는 운전하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1시 20분, 강원 평창의 한 국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출동해 불을 껐지만 차에 타고 있던 대학생 5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 스키 동아리 회원들로 동아리 연합 행사에 참석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요즘 가장 화제죠. 뭐든지 써낸다는 인공지능 챗GPT가 한국에서도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허점은 없을지 구독료 값은 톡톡히 할지가 궁금한데요. 장서윤 기자가 직접 써봤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를 추천해주고 액션게임 기획안도 스토리라인부터 캐릭터까지 척척 짜줍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해준 겁니다.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자 오픈AI는 유료 서비스 챗GPT 플러스를 우리나라에도 출시했습니다. 한 달에 $20, 약 25,400원을 내면
이용자가 집중되는 피크타임에도 평소처럼 접속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챗 GPT는 단순한 대화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선보이는 게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에 관한 시를 윤동주, 김소월 스타일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문체로 써냅니다. 이번엔 유료로 가입하고 똑같이 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며 나무가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챗 GPT가 셰익스피어처럼 써준 봄에 관한 시입니다. 유료 서비스 가입 전에는 1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챗 GPT가 만능인 건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물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답하고 2022년에 임명됐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챗 GPT는 2021년까지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문제된 것처럼 우리 대학가에도 표절이나 대필 등 부정행위가 판을 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안 의원 측은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냐며 발끈했고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어제 나온 김기현 의원의 탄핵 언급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걱정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야당에 있었던 행적 등을 거론한 색깔론 공세 이후 나온 연이은 공격입니다. 안 의원 측은 발끈했습니다. 안 의원 측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협박 정치라며 이런 때야말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정한 전당대회를 촉구하고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안 의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는 어떤 정신 상태길래 저런 망상을 하나라며 김기현 후보는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셔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당대표가 되면 외압을 받지 않는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고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탄핵 발언 비판에는 이른바 이준석계 후보들도 동참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탈당이라느니 대통령의 탄핵이라느니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환경에서 여당 대표까지 부안내동한다면 윤 정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무죄 판결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대장동 특검을 정의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과 사법부 모두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놓고 야권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절차 등에 대해 정의당과 협의하겠다며
공동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유보적 입장을 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원내에서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미국에 이어 이번엔 캐나다 상공에서 의심스러운 미확인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주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가 출동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이틀 연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일주일 전 미국 본토를 가로질렀던 중국 정찰 풍선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국이 유예됐다 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중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출국이 유예된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에게 약 3,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반대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에 빠르면 2025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교사들 의견이 배제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유보 통합은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지만 자격 요건이 다른 유치원과 보육교사를 통합하는 문제라 교육계의 오래된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전 당시 학살된 민간인 피해자에게 우리 정부가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죠. 역사적인 판결이란 해석과 함께 또 다른 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중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응유의 티탄 씨는 1968년 2월 꽝남성 하미마을에서 한국군이 던진 수류탄에 온 가족을 잃고 자신도 크게 다쳐 한쪽 청력도 잃었습니다. Cháu thấy rồi con ơi, cái mẹ tôi muốn chặn hai chị em tôi xuống dưới bụng bả. Thì hai thằng canh nhau cùng một lúc đâu vô hai quả lựu đạn nữa. Thì lúc đó cả hầm thịt đồ chiến rơi ra máu đổ ướt dầm hết. Bị thương lại là thằng em con chú ruột. Với là thằng em ruột mà nó bị. 그날 학살된 주민은 135명입니다. 오른쪽 응유의 티탄 씨는 같은 해 폭리 마을에서 한국군들이 쏜 총칼에 맞아 눈앞에서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이 살해됐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지난 7일 우리 법원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3천만 100원을 배상하란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른쪽 응유의 티탄 씨입니다. 배상액이 3천만 100원인 건 피해 정도가 아닌 원고가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고는 단 한 명뿐, 또 다른 응유엔 티탄 씨를 포함해 다른 피해자들은 증거가 남지 않아 이름을 함께 올리지도 앞으로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많이 돌아가셨고요. 폭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적처럼 사건 발생 당시에 그 옆을 지나가던 미군들이 그걸 보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피해자 대부분은 진정한 사과를 원했습니다. Còn vấn đề đền bù một phần nhưng mà một phần phải thừa nhận đó là sự thật để cho nạn nhân chúng tôi thỏa mãn. 이들은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목한 퍼센트는 바로 0.01%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파악한 학살의 규모는 베트남 5개 성 지역에서 최소 민간인 9,000명입니다. 부잔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어로 무명이란 뜻이에요. 갓 태어나서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아기들이 죽어간 게 학살이었다. 희생자 9,000명에 청원이 냈던 피해자 103명을 다 더해도 우리 정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1명, 0.01% 수준인 겁니다. 이 피해자들이 민간인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2명의 응유의 티탄 씨가 있었던 두 마을만 보더라도 희생자 209명 가운데
21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은 단 3명으로 1.4%뿐이었고요. 10세 이하의 아이가 40%, 그리고 전체의 70%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희생자를 기리는 이 피에타상 모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가 일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웅우 옌틴탄 씨의 법률 대리인 이선경 변호사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지금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해서 손해배상 과정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번 판결이 사실 과거사 문제 그리고 전쟁 범죄 관련 문제 좀 해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실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자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법원은 베트남 전쟁 시기에 대한민국 군부대가 작전 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사 사건에 늘 나오는 소멸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일본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상대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당당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데 현재까지 사실 베트남전 당시의 민간인 학살의 정확한 피해자 규모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후속 조치가 진전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그 피해자도 베트남에 계시고 피해 장소도 베트남이고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원고가 계셔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은 피해자들이 당시 사망했거나 그 사건 후에 사망하셨고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밝힐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건 0.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회 특별법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진상을 좀 먼저 밝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짧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는 한국군이 가해자가 아니다. 그때 한국군 거기 없었고 오히려 이제 한국 군복을 입은 베트공이 가서 민간인을 학살한 거다. 두 번째는 그때 피해를 입었던 사망했던 풍리마을 주민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베트공이나 베트공 협력자였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 정도를 주장하고 있고 항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부디 그런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주장들은 좀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는 건 베트남 전장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끌려갔던 한국 군인들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죽거나 다쳤고요. 그 후에도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많은 피해가 있죠. 이 소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하면 마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은 모조리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선경 변호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기간 참았던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오는 4월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는데 벌써부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경우 인기 있는 장거리 노선일수록 마일리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40대 회사원 김현석 씨. 평소 출장이나 여행 갈 때 항공사 마일리지를 많이 쓰는데 최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일리지로 사는 항공권을 다음 달 안에 최대한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일단 발권해 놓은 쪽은 동남아 쪽, 태국 쪽을 잡아놨고 지금 열심히 미국이나 유럽 쪽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네요. 김 씨가 서두르는 건 4월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기 때문. 지금은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 살 때 지역별로 구분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데 4월 이후 발권하는 항공권부터는 거리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인도네시아 발리 등 인기 장거리 노선 상당수가 필요한 마일리지가 확 늘어납니다. 인천 뉴욕 왕복 일반석의 경우 3월까지는 7만 마일이면 되지만 4월부턴 9만 마일 필요합니다. 인상률 29%로 좌석 등급이 올라갈수록 인상률은 더 커집니다. 좌석 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발리 왕복의 경우 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대한항공은 짧은 거리는 오히려 이득이란 입장입니다. 인천 후쿠오카 왕복 일반석에 지금은 3만 마일 필요한데 앞으로는 2만 마일로 준다는 겁니다. 2019년에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한 회원의 24%만이 장거리 노선을 이용했고요. 따라서 중단거리 공제 마일리지가 다수 인하돼서 대다수의 회원이 혜택을. 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선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거리는 저가 항공권 등을 써도 되고 주로 장거리 항공권을 사거나 좌석 승급하려고 마일리지를 모아왔는데 그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됐단 겁니다. 많이 인기 있는 노선들 위주로 거의 30%, 40%, 50%까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심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모았던 이제 재산인데 이게 좀 정도를 어느 정도 넘어가서 너무 디밸류에이션을 시키니까 그게 좀 많이 불만이죠. 신용카드까지 추가로 써가며 어렵게 모은 마일리지인데 배신감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50만 마일리지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면은 여러 다양한 노선들을 이제 제가 정할 수 있는데 4월부터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3차례 미뤄졌던 마일리지 소멸 시한도 돌아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서둘러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일단 항공권부터 예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공권은 탑승일 361일 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표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이 편당 5%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아직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노선도 남아있는 만큼 제도 유예기간을 늘려주거나 당분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땡땡 이름 바꿔라 키워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땡땡 이름 바꿔라. 네. 퀴즈식 키워드네요. 네, 새로운 방식이죠. 네, 주의 이름 바꿔라 이런 건데요. 이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얘기입니다. 김주의는 이제 며칠 전에 열병식에도 이렇게 등장을 해서 또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김정은의 얼굴,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쓰담쓰담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바꿔라, 북, 대의은 개명 강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중에도 주애란 이름을 쓰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쓰지 마라, 이름 바꿔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내부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안전부에서 주애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여성들을 불러내서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일성, 정일, 정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도 설명을 했고요. 김정은 부인이죠. 설주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혈통 최고 존엄의 이름을 쓸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김주애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좀 이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냐 아니냐 이제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거죠. 김주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작년 이제 11월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좀 아이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할 때부터는 백두혈통의 위상을 과시하듯이 옷차림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죠. 센터에 등극을 해 있습니다. 뒤에는 군 고위층을 이제 병풍처럼 세워놓고 있고 가운데에 김주혜가 딱 앉아 있는데요. 또 북한 방송에서는 김주혜를 굉장히 높여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경애하는 전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네, 뭐 김주혜를 향해서 존귀, 존경 뭐 이런 표현 자주 나오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는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일 가능성을 이제 암시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계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죠. 또 김정은에게는 첫째 아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 주민들에게 여성 지도자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김주혜는 북한 미래 세대의 상징으로 등장을 시킨 거라는 분석도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또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똘똘 뭉친 4인방.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연습은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준석계 후보 4명이 단체 홍보 영상을 찍은 거네요. 단체 응원전을 좀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 그리고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4명이서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4명이 모두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앞에 있는 이기인 후보가 연세대 응원단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됐다고 하고요. 후보 4명을 오늘 합동 기자 간담회까지 열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네 후보가 얼마나 멋진, 얼마나 재미난,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거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신난다. 이거 진짜 축제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간담회 이제 중간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리를 함께 했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계 후보 4명에 대해서 대중 인지도가 낮아서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뛰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준석계 후보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국민의 전당대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또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봄 기운이 점점 다가오는데 동네 산책 나서는 분들, 근처 서점은 어떠실까요? 요즘 서점에서는 책을 살 수도 있지만 빌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오래된 골목길에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풍기는 따뜻한 기운이 봄을 부릅니다. 책 2권을 들고 온 손님. 구입하려는 게 아닌 빌렸다 반납하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반납해드리고 감사합니다. 구립도서관과 연계해 책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째. 이 주택가 골목에서 한 지 5년 차인데 바로 대출제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책 빌려 가시면서 저희 서점하고도 조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조금 더 확장된 것 같아서 좋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여부터 반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된 책은 한 달에 한 번 도서관이 구매합니다. 특히 도서관을 직접 찾기 힘든 직장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사실은 남이 읽은 책, 낡은 책을 보게 되잖아요. 읽다 보면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새 책을 읽는다는 기분? 네, 그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낮에는 9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영동지방은 수요일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화요일부터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설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